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이셨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만났는데, 근데 코피가 나왔어요. 코피. 예, 코피. 코피 잘 나세요? 코피 잘 안 납니다. 코피. 저는 마저도 옛날부터 코피가 안 났어요. 코피 잘 나시죠? 아니요. 안 나세요? 보기보다 굉장히 튼튼하십니다. 네, 튼튼해요. 우리 김 변호사님 코피 잘 나십니까? 뭐 어릴 때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잘 안 나십니다. 예, 잘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 코피가 그래도 가끔씩 나는 모양이에요. 예. 자, 코피 그리고 찰떡을 이미 나눠줬다. 그런데 하나를 더 이제 청와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러니까 이 당청이 지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들어서서 예. 처음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표됐을 때 예. 그때 5분 동안 잠깐 보셨거든요. 예. 그 다음 회동이 이제 이완구 뭐 총리 문제 가지고 45분 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 뭐 1년 동안 사실 이제 한 3차례 이제 만나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유승민 대표 특히 이후에 어떤 변화된 당청 관계 그걸 아마 일단 좀 표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아까 찰떡 코피 이야기 하셨지만 정말 찰떡같이 당청이 하나 돼서 열심히 코피 흘리면서 도와드리겠다. 바로 거기에 아마 이번 회동의 핵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그동안 어느 정도 수평적 당청 관계였다면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다. 바로 거기에서 보여드렸듯이 결국 대통령의 성공에 우리가 성공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뭐 메시지 핵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철 대표한테 우리 모두 소음을 좀 이렇게 코피 자주 나실까봐 소음으로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지금 코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이켜서 기억을 해보니까요. 국회의원 하던 시절이 지금 뭐 저희 변호사하고 이런 시절보다 훨씬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또 특히 선거 기간에는 뭐 거의 초인적인 체력이어서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여성 의원들은 어떠냐면 보통 여성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링거를 매일매일 맞습니다. 링거 투혼이군요. 네, 링거를 정말 매일매일 한 30분 그 출근 시간 지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계속 링거를 맞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동하면서 링거를 맞거든요. 차 안에서. 네. 링거를 맞는 그 정도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역구 출마를 안 해봐서 몰랐었는데 아마 코피가 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코피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마 그 시절을 돌이켜서 선거 열심히 선거 운동하던 그런 시절을 돌이켜서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다들 열심히 해보고 내년에 총선까지도 뭐 이렇게 잘 해보자는 그런 단합대회 비슷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그널 자체가 중요한 게요. 이제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돼서 대통령과 이제 인사를 상견례를 하는데 근데 이런 거 이후에 또 김무성 대표와 독대 자리가 있어서 이런 시그널 자체가 이제 당청이 하나 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면서 그 전에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 국민들을 여당 내부의 갈등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들 뭐 대통령부터 이제 원내 지도부 그리고 김무성 대표까지 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독도에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김무성 대표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한 7, 8분? 뭐 16, 7분 한 것 같아요. 20분 정도 했대요. 네, 20분은 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스타일, 또 김무성 대표의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사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점만 딱딱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정도 시간이면 상당히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뭐 사면 문제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뭐 그동안 뭐 그런 뭐 섭섭한 감정들 그런 것도 뭐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저희 오늘 이렇게 그 원내 지도부하고 당청 이걸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사실 김무성 대표가 취임한 후에 이렇게 미를 관계의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날씨 좀 뜨거울 정도로 막 코피 얘기하고 뭐 찰떡 얘기하고 그런데 저는 뭐 오늘 보면서 어떤 느꼈냐면 유승민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당청의 어떤 수평적 관계보다는 그래도 청와대 우위 관계로 갔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앞으로 국민 중심의 당 운영,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박 대통령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짐을 하는 뭐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당청과 굉장히 그전에 그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수평적 독립적 관계를 주장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청이 우유 가서는 그러한 당층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당 입장에서 보면 뭐 일단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가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3년 차에서 또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딱 들어맞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요, 네. 지금 김 변호사님이 저 섭섭한 거, 사면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생활 뭐 여기 다 오래 하셔서 아시지만 그 섭섭하거나 사이가 좀 그러면은 그냥 사회생활이니까 넘어가는 거지 마음에서 열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만남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차마 한 잔 마실 사람 있고 그다음에 또 밥을 같이 먹을 사람 있고 소주 한 잔 그다음에 할 사람 소주 한 있고. 사람 있고 그렇죠. 그 노래방까지 갈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 인간적 관계가 훨씬 이제 돈독해지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오늘의 당청 관계라는 걸 보면 그동안 정말 만나지도 않고 냉랭하게 서로 뭐 얼굴도 쳐다보지. 지난번 유니버시아 대회 가서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푸는 날이라면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그래도 좀 드덕거려주고 이런 모임이었을 텐데 그 참 아쉬워요. 보면은 이제 오늘 모임 보면 그냥 거의 한 시간도 안 됐게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그것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차마 한 잔 해서 이제 보낸다는 것도 좀 모양새도 그렇고 물론 대통령이 뭐 미리 점심 약속이 있어서 뭐 못했다고 그러지만 또 이제 김무성 대표가 25일 날 미국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이라도 이제 했으면 또 이제 다음에 한번 더 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회담에서 김무성 대표의 요즘 머릿속 모든 제가 볼 때 한 90%는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제 모든 걸 하여튼 오픈 프라이머리 걸고 있거든요. 요번에 당직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당신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하나 아니냐 다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찬성하면은 그 하고 아니면 이제 당직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만큼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꽂혀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것을 좀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지 않나.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좀 반응.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걸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떠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반응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나오니까 저도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완전 국민 경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인지도가 높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이 강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에서도 한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90% 정도가 현역 의원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에 있어서의 친박과 비박의 구도가 사실은 총선을 거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 말기에 갈수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했다? 아유, 우리 김 대표가 얘기했으면 그럼 내가 한번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제 그게 우리 정치가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인 건 맞다라고 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합의를 해서 법률 개정까지 이르지 않으면 사실 역선택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엔 일정 부분 이걸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 중심으로 하면서 여론조사를 플러스 한다든가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후보로 그 추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뭐 신인이라든가 특히 여성도 조직력에 있어서 좀 열세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야당의 반응을 보고 나서 그리고 7월 말 정도가 되면 선거구 획정이 끝나고 나서는 그 국회 정계 특위에서 이 부분 오픈 프라이머리 갖고 여야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걸 보고 아마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아마 그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께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련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이걸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 무엇인가? 장점 분명히 있죠. 장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 외에도 그 공개된 석상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했을 것 같은데 감정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두 분이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들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 상대방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두 분 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도 그 경청을 많이 하기 서로 말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인데 아마 오늘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많으셨겠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쨌든 독대를 했어요. 네. 독대를 했으면 김무성 대표의 어떤 이 입지가 좀 다시 이렇게 재확립이 되고 좀 올라갈까요? 일단 그 대표가 이제 독대를 했다는 것은 뭐 상당히 그래도 대표를 대우를 해준 걸로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대표하고 어떤 청와대 대통령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무게를 좀 대표한테 실어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뭐 김무성 대표한테는 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되면 뭐 본인한테는 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끝나고 갔더랄지 아까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밥을 한 끼를 좀 먹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떤 소통이랄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와 당청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변화적인 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한 20분 내외로 한 것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사무적인 얘기를 주로 하고 끝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의미는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독대를 했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의 또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18대 총선 때 제가 뭐 지상파 방송에서 저 명예 기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선 현장을 가는 건데 부산을 갔었어요. 김무성 당시 후보, 무소속 후보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제가 김무성 당시 후보의 부산에 있어서의 파워가 엄청나구나. 이런 걸 제가 그때 한번 느꼈는데 어쨌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란 이유 때문에 공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 이 인연이 갖고 있는 두 사람, 뭐 애증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잘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동안 이 참 박근혜 대통령과 이 김무성 대표의 관계는 한편으로 보면 참 묘한 관계입니다.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하여튼 김무성 대표의 도움을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받았죠. 어려울 때마다. 또 하지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자기가 이제 결국 친박의 좌장이라든지 친박의 리더라든지 이런 것을 활동할 때 계속 그걸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로 본다면 정말 두 분의 관계는 한편으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이 특히 이제 저는 이번에 앞으로 이제 공천 문제를 놓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좀 많이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인지상정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뭔가 김무성 당을 만들고 대권을 위한 전초전을 했던 기초를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좀 화합보다는 또 한편으로 보면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남아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트러블, 갈등이 아주 본격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오늘 사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먼저,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탈당 기자회견 모습 함께 보시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한 독선적이고 분열적인 언행, 국민과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 급진 세력과의 무원칙한 연대, 당원들에 대한 차별과 권한 축소 등 비민주성, 국민과 당원들은 실망하고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에 이 길을 개척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탈당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이전과 달리 굉장히 이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지 의원은 아니지만 도지사 3선이나 했고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에서 굉장히 거물급이라고 거물이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감하게 탈당을 했다는 것은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어떠한 로드맵이 있다거나 적어도 밑바닥에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듣기를 그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권노갑 동교동, 권노갑 고문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동교동에서도 하는 걸 보면 이거 분당이나 신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탈당에 대해서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어떤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려면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역 의원들이 지금의 탈당을 하고 나서 이제 합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식으로 또 원외에 있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새정치연합 출신의 거물급들이 나와서 탈당을 하고 또 지난번 당직자들 탈당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3차, 4차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세력들을 볼 건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탈당을 해서 새 신당을 만들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새정치연합 혁신구에서 만드는 혁신안이 명분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것이 혁신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처럼 원외의 어떤 세력들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그리고 10월에 재보선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재보선 선거의 결과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가세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의원 생활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현역 의원도 탈당한 것이 아닌데 이게 찻잔 속에 태풍이 그칠 수 있고 전 천만에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게로 따지면 4선 5선급 국회의원이나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현역 의원들 탈당이 이어질까요? 이어진다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9월, 10월 이후에 이어지겠죠. 그 현역 의원들이 탈당한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혁신안이 나왔을 때 내가 공천을 받기 쉬운 혁신안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따질 거고요. 뿐만 아니라 혁신안이 나왔을 때 여전히 그 혁신안이 제대로 된 혁신안이 아니고 문재인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는 안이라면 국민들한테 또 호남 지역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지지를 못 받는다면 또 명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같이 있어야 탈당이라든가 당을 옮긴다든가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현역 의원은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이 만약에 한 20명 정도 된다? 이렇다면 원내 교섭단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 국고 보조금 같은 걸 받아서 내년에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문제가 참 해결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직자들, 전직이라고는 하지만 당직자들이 탈당해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일을 해보면 당직자들이 없으면 꼼짝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많습니다. 야전 병사죠. 네, 야전 병사고 그분들이 기반을 구축하거든요. 그리고 정당 조직의 기반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무진도 있고 한다면 만약에 20명 정도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형성이 된다면 아마 태풍급이 되겠죠. 근데요. 지금 이 와중에 천정배 의원과 이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는 조국 교수하고 SNS상 설전을 벌인 모양인데 두 사람이 서울대법대 선후배 관계죠. 근데 참 보면 아주 품격 있게 싸우시더라고. 삼국지 얘기하면서 중원에서 뜻을 이루지 못 찾아 촉으로 가서 새를 키운 후 중원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추측. 천 의원께서 이삭 줍기를 하지 않으리랍니다. 이게 조국 교수의 얘기고요. 천정배 의원은 애정 보여줘서 고맙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제 좀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일단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이름이 있고.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친노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이제 조국 혁신위원회 좀 생각해보고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세력을 끌어안기보다 일단 나가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경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대선 때 되면 또 하나 뭉칠 거 아니냐. 지금 도저히 이 안에서는 사실 해결이 되기 힘들다. 이 안에 내에서는. 결국 그러면서 서로 갈라져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함께 뭉치자.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특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박준영 지사가 탈당하리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탈당하고자 하는 의원들한테도 전혀 문재인 대표 가서 뭐 설득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친노 내부에서도 이제 뭐 그냥 갈 사람들 가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들이 사실상 굉장히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조국 이야기 뭐냐면 결국 당신의 노선과 우리의 노선이 한번 싸워보자. 결국 총선에서 한번 붙어보자. 그런 거거든요. 결국 형성해서. 이제 점점 분위기가 혁신이 분위기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혁신이 분위기도. 갈 테면 가라. 네, 갈 테면 가라. 그냥 우리끼리 해서 하겠다. 즉, 중도적인, 좀 중도 좌파적인 입장과 중도 우파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좀 경쟁을 하자. 노선 경쟁을 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의 좀 움직임들이 일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의원이 이제 촉한으로 가서 이제 중원을 도모하는 그런 유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비가 되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삼국지도 봐야 되고 고사성어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저는 너무 여기가 어려워요? 유비가 되면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조조가 되는 건데. 근데 대중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조조가 세운 나라 위나라나 아니면 그 뒤에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유비가 세운 촉한의 그렇죠. 정통설이 그 대중들 생각을 지배했는데 그럼 천정배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가요? 유비가 되나요? 예, 그럼 문재인 대표를 조조로 그렇구나. 평화하는 건지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삼국지밖에 못 읽어가지고요. 이제 진지한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뭐 변방에 가서 힘을 키워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천정배 의원이 저 뭐 광주는 변방이 아니다고 중원 중에 중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약 중원에서 뜻을 못 이루면 변방에 가서 세를 모아서 또 중원에 와서 혈투를 벌이는 거기 때문에 그 조국 교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단지 변방에서 이삭죽기를 하느냐 그런 말을 한 것을 좀 굉장히 말에서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변방 가서 사실 가서 힘을 모아서 또 중원에 와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게 또 천정배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또 정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얘기한 것은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그럼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어떤 조국 교수의 어떤 이삭죽기에서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의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이 됐을 때 꼬마 열린우리당이 되는 건지 꼬마 민주당이 되는 건지 꼬마 네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